어려운 기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 슈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SK 주식회사 CNC와 함께 진짜 2시간 만에 이해하는 시리즈 2탄 기존 자바 앱스를 애저로 현대화하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진행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애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만들어보는 전체 과정을 자세한 데모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인 자바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현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바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바 버전은 무엇이고 어떤 미들웨어를 선호하는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하는 프레임워크는 또 무엇이며 현대화를 위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어지는 세션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어 온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왜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현대화시켜야 하는지도 그 이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많이 참여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시간 질의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있는 질문 아이콘을 눌러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돌발 퀴즈 하나, 끝나고 돌발 퀴즈 하나, 총 2개의 퀴즈가 제공이 됩니다.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4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 200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SK 주식회사 CNC 양준기 리더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님 정말 자주 뵙습니다. 네. 분기마다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를 보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션의 제목은 이제 모더나이즈 자바 앱스 위드 애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이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번 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그 깊숙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정말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공지해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제 세션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또는 고객 사례 또는 애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애저텍@sk닷컴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4번째 하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라이브를 하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 세션의 내용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주의가 분산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질문하지 마시고 바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 자료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세션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우측 하단에 있는 질문 아이콘을 클릭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여나 이와 관련이 없는 애저에 관련된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타나는 애저테크sk.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 AMM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저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가 같이 고객사의 어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리소스나 또는 전문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클라우드를 접하신 분들 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워크로드들을 클라우드 옮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현금으로 지원하든 아니면 크레딧으로 지원하든 아니면 어떤 어셋을 지원하든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저희가 지금 바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이미 몇 군데 고객사들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클라우드로 이렇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리소스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런칭이 됐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나 SK CNC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런 프로그램을 AMMP라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가를 쓰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이제 애저 기반의 자바, 그다음에 자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그다음에 완전 관련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딜리버리, 그다음 비용 절감, 보안의 신뢰성 향상, 리소스 요 순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애저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기 위한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가 지금 현재 마켓에서 굉장히 핫한데 이게 왜 핫한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뭔지, 그다음에 그 모더니티 하고 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저의 서비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서비스를 선택할 때 과연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객의 요구 사항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이사님하고 같이 했을 때 주입식 교육처럼 네, 때는,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진짜 풀로 데모만 보여드렸어요. 예,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치긴 했을 텐데, 그래서 요번에는 앞에 좀 재밌는 것들을 좀 넣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2022년도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뭘까요? 자바 아닌가요? 예, 자바 아니죠. 아, 그런가요? 예, 뭐 파이썬이 있을 수 있고요. 파이썬 네. 1등은 아닙니다. 파이썬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SQL. SQL도 사실 뭐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SQL도 있을 수 있고. 네. 자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될 수 있고요. 야, 요거 색깔 진한 거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1등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HTML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면 굉장히 화내는 개발자 많죠. 네. 개발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설문조사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압도적인 1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아마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무튼 개발자 사이트에 가서 7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조사를 했습니다. 독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6위를 차지했는데 주의 깊게 볼 건 뭐냐면 백엔드로서 쓸 수 있는 랭귀지로서는 파이썬하고 자바 두 가지 언어가 굉장히 시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자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국내로 들어가면 자바가 훨씬 더 많겠죠. 네, 이게 1등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열의 여덟은 다 자바 개발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제 요즘 핫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때는 파이썬으로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백엔드 프로그램은 좀 자바로 하시는 케이스가 많죠. 그럼 2021년도에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자바 버전과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 8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신 버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백엔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 8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거 자바 8이 지금 나온 지 엄청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쵸, 한 7, 8년 넘은 것 같은데요. 저거. 그 7, 8년까지는 아니겠죠. 아, 그런가요? 근데 꽤 됐죠. 그래서 꽤 됐지만 대체로 자바를 버전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자바 버전이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서버하고 또 관련이 있고, 맞물리니까 괜히 올렸다가 좀 장애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 뭐 이런 것들 다 또 JDK 버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만들고 나서 올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자바 8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현대화가 안 되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톰캣, 당연히 톰캣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제이보스나 와일드플라이 같은 이제 그 레디에스 제품들이 19%, 그다음에 오라클 웹모듈 18%인 거죠. 그래서 상용 와스를 쓰는 경우도 꽤 되지만 대체로 자바 어플리케이션 톰캣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라이트웨이트하게 와스를 쓰는 케이스가 훨씬 많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 개발자 가장 많이 사용한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뭐냐? 이거 알 것 같아요. 뭐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겠지 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스프링 부트 22%라고 나왔고요. 드롭 위자드나 콜커스 또는 마이크로넛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국내에서는 아마 거의 쓰는 케이스가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아마 스프링 부트 또는 버텍스는 저희가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몇 분들이 쓰고 있어가지고 보긴 했는데 스프링 부트가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2020년도 개발자 가장 많이 사용한 자바 파스 프로바이드는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애저가 1등이 아쉽네요. 예, 아니죠. 이거 아마 이제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CSP의 순위랑 거의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죠? 애저가 40% 정도 시장 갖고 있으니까. 야, 근데 3번이 세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파스 프로바이드를 안 쓴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온프레미스 또는 뭐 VM에다 올리는 케이스는 이제 파스를 안 쓰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한 24%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AWS 39, 애저 24, 그다음에 GCP 18%, 뭐 IBM, SAP, 뭐 피보탈. 이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결국은 이제 VM에
애저랑 같은 거기 네,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보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고 네. 또 애저에서 쓰는 케이스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국내 케이스가 아니고 해외 케이스긴 하지만 네. 뭐 스타벅스부터 포함해가지고 뭐 네, 게스트바이나 기업들 많습니다. 유명한 많이 있고요. 뭐 당연히 뭐 글로벌 뭐 탑 티어의 CSP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 그다음에 이제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뭘 쓰냐라고 네. 봤을 때 보면 그다음에 가상화 도구는 뭘 쓰냐라고 보면 MySQL. 네, MySQL 뭐 오픈 소스니까 네, 네. 그래서 오픈 소스로 가면 MySQL이나 포스트그레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상용 데이터베이스로 가면 오라클들을 당연히 많이 쓰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에스QL로 가면 이제 몽고DB를 제일 많이 쓰고 카산드라 좀 쓰고 그렇죠.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MS SQL이 없어요. 없죠. 네. 왜 안 쓰지? 그러게요. 아마 여기 어더에 들어가 있죠. 아, 네. 예, 16% 안에 곱하기 90% 하면은 뭐 한 10몇 %니까. 네, 네, 네. 예,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자바 가상화 도구로는 뭘 쓰냐라고 봤더니 네. 이제 도커하고 쿠버네티스. 사실 도커랑 쿠버네티스는 거의 같은 거로 보면 뭐 둘 다 컨테이너니까. 예, 거의 예, 쿠버네티스 도커를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VM을 그냥 올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그럼 자바 개발 툴은 그럼 뭐 쓰냐라고 네. 보면 인텔리제이를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클립스, 그다음에 VS 코드, 그다음에 넷빈이 아마 그 오라클이죠. 선에 있던 일단 그 개발 툴. 브라우저 베이스드 아이디도 4%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창 개발했을 때 생각해 보면 이클립스를 가장 많이 썼거든요. 당연히 이클립스 쓸 줄 알았는데 인텔리제이가 확실히 이 상용 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능들 제공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VS 코드가 워낙 또 이 생태계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VS 코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JRE하고 JDK에 관련돼서 뭘 많이 쓰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 JRE, JDK는 오라클이 그 상용을 이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오픈 JDK를 많이 나왔죠. 원래는 이제 이게 오라클이 거의 뭐 90% 됐어야 될 텐데 오픈 JDK나 그다음에 어답트 오픈 JDK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아줄 요런 것들이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그 한 조사에서 그러면 실제 자바가 많이 쓰이는 유스 케이스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라고 보면 이건 뭐 당연할 것 안드로이드 같습니다.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서버 백엔드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다음 분산 어플리케이션 개발, GUI 할 적에도 쓴다고 얘기를 했고, 인베디드 시스템, 뭐 자바가 워낙 이제 범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그다음에 사이언티픽 컴퓨팅. 그 이제 파이썬으로 개발하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개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자바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자바 개발자들은 이제 사이언티픽 컴퓨팅에도 쓸 수 있고요. 게이밍, 그다음에 트레이딩, 데이터 소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자바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플랫폼 독립적이다. 이거는 뭐 자바의 특성이기도 하죠. 어느 플랫폼에 갖다 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독립적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객체 지향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배우고 싶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린 거죠. 어렵죠. 객체 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렵죠. 사실 파이썬이 훨씬 더 접근성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쉽습니다. 저도 2개를 해보면 훨씬 더 쉽더라고요, 파이썬이. 뭐 오픈 소스이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제 강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국내에서는 뭐 커뮤니티 지원을 사실 받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주위에 다 자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는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안 수준이 높다. 개발자도가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바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뽑았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자바가 많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 그다음에 서버 사이드 웹 프레임워크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 부트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들은 뒤에도 계속 나오긴 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해야 될 건 뭐냐면 백엔드는 자바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프레임워크는 스프링이 많다. 그걸 일단 저희가 머릿속에 두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애저에서 그러면 강력한 그 기능이 뭐가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AWS도 있고 애저도 있고 GCP도 있는데 왜 애저가 좋으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먼저 이제 VMware라고 하는 강력한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애저랑 강력하게 붙어서
여기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로 되어 있지만 애저 스프링 앱스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애저 스프링 앱스라는 이름으로 스프링을 바로 애저 상에서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레드햇은 앱 서비스하고 VM에서 JBoss EAP를 같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도 뭐 IaaS 업무 중용 솔루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IBM에는 웹스피어도 제공해주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딱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애저가 AWS를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에코나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하게 맺고 이렇게 이제 그 뭔가 차별화를 두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VM이든 레드햇이든 오라클이든 IBM이든 이제 그런 다른 솔루션 사업자들과 함께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단순히 그냥 뭐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통합된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었던 그런 솔루션 개발 회사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애저로 잘 이관할 수 있도록 엔더 차원에서 저렇게 협력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클라우드 가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상용 솔루션이나 또는 이제 비싼 라이센스비를 좀 내지 않고 좀 더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클라우드로 오면서 뭔가 구조를 바꾸고 싶은 고객사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쉽지 않죠. 아, 그럼요. 그 기존 거 다 버리고 갈아엎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손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애저에서는 이클립스나 또는 오픈 JDK나 그다음에 뭐 스프링이나 기터,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MS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바를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링크드인,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긴 한데 거기서 이제 이미 뭐 많은 자바 소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애저도 내부적으로 다 자바로 쓰고 있고 야마라든가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바로 되고 있어서 50만 개 이상의 JVM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왜 애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상황을 보면 개발 프로세스에서 5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비율이 55%, 그다음 10년 전보다 릴리즈가 7배 빨라졌고 전년 대비 데이터 유출가 70%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자바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챌린지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릴리즈도 빨라야 되고 개발자 도구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도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만족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애저가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보면 인텔리제이, 아까 이클립스, VS 코드가 탑 1, 2, 3였죠. 그렇죠. 그 세 개를 전부 다 애저에서는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플러그인을 설치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하면 바로 그 툴 안에서 애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 서비스의 중지나 시작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메이븐이나 그래들 같은 빌드 툴은 애저 데브옵스 또는 뭐 깃허브랑 연결을 해서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깃허브, 젠킨스, 테라폼 같은 이런 이제 툴들도 이런 오픈 소스들도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수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개발자 파이프라인을 애저 데브옵스로 구축하도록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 깃허브 액션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워낙 이제 많이 쓰는 빌드 툴이죠. 그래서 이런 툴들에 대해서도 바로 젠킨스는 애저 그 데브옵스와 붙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그 애저 CLI라고 해서 애저 명령을 날 수 있는 커맨드 라인 창에서 바로 테라폼을 인수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행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테라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픈소스나 또는 템플릿들도 애저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개발 환경을 뭔가 이렇게 좀 바꾸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인프라만 애저로 바뀔 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로 가면 어쨌든 기존에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개발자 운영자들이 어떻게 이제 전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부담도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개발 툴만 봤다면 이제 프레임워크와 런타임 환경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뭐 톰캣을 쓰고 있다 또는 JBoss EAP를 쓰고 있다 또는 아니면 오라클에는 웹로직을 쓰고 싶다, IBM 웹스필 쓰고 싶다고 하면 그것들이 아까 바로 애저에 올라가서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도 여기 이제 톰캣이 나와 있긴 하지만 뭐 톰캣이나 스프링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도 바로 애저랑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애저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이제 다 제공해주고 있어서 요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애저 차별 요소가 뭐냐라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장표에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바를 위한 최상의 완전 관리형 호스팅 옵션이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 완전 관리형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클라우드로 오시는 고객분들이 그냥 VM에다가 내 어플리케이션 올리려고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클라우드로 가면 얘가 자동으로 확장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운영하는 것들도 조금 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는 그렇죠. 고객들이 손이 좀 많은데 덜 가게끔 해야 네. 될 텐데 그냥 이런 어떤 관리형 호스팅 옵션을 안 쓰면 그렇죠. 진짜 그냥 인프라만 바뀐 거지 전혀 맞아요.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차별화를 늦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 관리형 옵션이 있는 게 톰캣, JFS, EAP,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완전 관리형 옵션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어떤 클라우드 제공자보다도 많은 규정 준수 인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 포스트그레 SQL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유일한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네.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물론 이제 다른 CSP들도 포스트그레 말고 다른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하이퍼스케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애저에서는 이제 포스트그레 SQL에 대해서는 하이퍼스케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이제 조금 네. 있습니다. 뭐 기존에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 그렇죠. 그거를 매우 대규모로 애저에서 손쉽게 확장해서 쓸 수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MySQL은 되나요? MySQL은 없습니다. 예. 포스트그레 SQL은 하이퍼스케일이 있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다른 어떤 클라우드 제공보다도 많은 리전을 갖고 있다. 네, 네. 이거는 뭐 늘 애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이용해서 인증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온프레미스랑 연결해서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사들에서는 이제 사용자 인증을 액티브 디렉토리를 하고 계신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 회사들이 애저로 넘어가도 똑같이 애저 아이디랑 연결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접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고요. 네. 포춘 500 기업 중에서 95% 이상이 애저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다른 클라우드 쓰고 있겠죠. 네. 애저만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멀티 선택이겠죠. 네, 네, 네. 이건 뭐 근데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렇게 딱 그렇죠. 보여주면.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더 빠른 배송 딜리버리죠. 네. 비용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개발 도구 ID, 뭐 아까 인텔리제이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든 이클립스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커, 그 다음에 빌드 도구 뭐 젠킨스, 빌드 도구 이제 메인 그레드, 기터, 그 다음에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개발 도구들, 그 다음에 이제 파스 플랫폼인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AKS, 그 다음에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 그러니까 애저에서만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 그 다음에 레드과 같이 협업해서 만든 애저 레드 오픈시프트, ARO라고 하죠. 요것들도 같이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 뒤에 이제 기본적으로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파스 서비스들이 연결돼서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환경관 관리라고 해서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애저 아크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설문조사를 쭉 봤는데 자바의 가상화 환경을 가장 많이 쓴 게 도커하고 쿠버네티스라고 들어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저희가 이제 다니는 이제 또는 저희가 이제 대응하고 있는 고객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고 쿠버네티스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저에서 쿠버네티스를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모범사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하고 개인정보 보안의 중점을 보안 전문가 3,500명 이상이 있고요. 2430 시스템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AWS도 그렇고, 뭐 GCP도 그렇고 이렇게 해주긴 하지만 애저 같은 경우는 애저의 네이티브 서비스랑 붙어서 할 수 있다는 측면, 특히 이제 애저 AD를 연결해서 이 보안하고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애저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환경을 그대로 애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애저 AD, 그러니까 AD와 애저 AD를 연결해서 내가 사용자 관리책을 다 만들어 놨는데 쿠버네티스에서 만약에 이 사용자를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다른 CSP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중간에 다른 이제 표준 인터페이스를 끼워넣거나 해야 되는데 애저 같은 경우는 바로 붙일 수 있는 이제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인기 있는 자바 프레임워크는 스프링이고요. 이건 2020년에 52%로 했는데 어떤 뭐 설문을 통해서 대체로 한 50%에서 한 55%, 60% 정도는 절반 이상은 다 스프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자바를 쓰면 스프링 안 쓰면 뭘 쓸까 싶으면 그냥 아마 대부분 테스트 코드나 이런 것들이겠죠. 국내에서 실제 운영되는 것들은 대부분 자바이면은 그냥 스프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스프링이 또 이게 얘도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배우기 또 어렵죠. 쉽지 않죠. 네. 스프링 어플리케이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자체가 거의 이제 플랫폼처럼 움직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하면 MVC 패턴에 그냥 프레임워크로만 딱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스프링 데이터, 뭐 스프링 서비스 레지스트리, 뭐 스프링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 막 들어오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프링 클라우드도 거의 플랫폼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추상화를 거쳐서 네. 옥상옥이 돼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스프링 하나에서 스프링이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애플리케이션 뭐 개발하고 배포하고 하는 다 것까지 되죠. 네, 이제 될 정도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쿠버네티스 안에서도 네, 맞아요. 할 수 그것도 있도록 마찬가지로 네, 다 그렇게, 해주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러면 CSP에서도 다 네.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경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일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추상화가 되니까 어렵죠. 예를 들면 나는 스프링 개발자인데 네. 클라우드에서 올리겠어라고 하면 예전에 스프링만 알면 됐는데 딴 것도 알아야 되는 그 밑에 쿠버네티스도 알아야 되고 네, 네. 또 그 밑에 있는 CSP도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들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네. 이제 CSP에서도 난감하고 고객사에서도 난감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복잡한 구조를 클라우드 올린다고? 이거 어떻게 올리지? 그러면 일단 쿠버네티스 올라가라 그러면 쿠버네티스에 올라가는 그 파드 간의 서비스 연계는 어떻게 네. 할 거고 이 서비스 레지스트는 뭘로 대체할 네, 네. 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모르겠고 이거 그냥 바로 올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고민이 된다는 거죠. 뭔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어쨌든 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파편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개발 환경도 복잡해지고 네. 그런데 그들의 요구사항은 늘 좀 쉽게 해줘. 그렇죠. 그거를 얼마만큼 저 발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느냐. 네, 거기에서 그쵸. 뭔가 그런 CSP 간의 경쟁력이 좀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VMware랑 협력 관계를 맺어서 공동 개발을 해서 아까 스프링 클라우드 애저 스프링 앱스라고 바꿨으니까 애저 스프링 앱스를 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고 VMware 공동으로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완전 관리형 인프라를 제공하고 빠르게 개발 배포 가능하고 효율적인 손쉽게 모니터링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저 스프링 앱스는 이따 뒤에서 이제 실습이나 또는 간단한 설명이 있겠지만 사실 바로 그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바로 배포만 하면 바로 뜰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손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애저의 네이티브 모니터링 기능과 또는 애저의 네이티브 로그를 같이 통합해서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객이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애저 스프링 앱스로 바로 띄우면 됩니다. 물론 몇 가지 제약사항은 있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건 뭐 어쨌든 대신 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훨씬 더 그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코드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개발자가 코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와 VM을 같이 한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애저 스프링 앱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변경 없이 바로 클라우드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애저 서비스와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핸즈온 앱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저희가 URL을 드릴 텐데 이제 엑사이즈 1, 2는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 인스턴트를 만들고 간단한 스프링 부트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 4, 5, 요게 이제 오늘 핸즈온 앱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 3, 4, 5는
어플리케이션 로그, 스프링 X 컨피그 서버, 스프링 X 기능을 사용한 스프링 부터 마이크로 서비스를 빌드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67에서는 코스모스 DB하고 MySQL을 사용한 스프링 부터 마이크로 서비스를 빌드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전체를 다 묶어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그다음을 빌드하고 그다음 마이크로 서비스 스택을 구성하는 것까지가 8, 9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0번, 11번 랩에서는 이제 블루그린 배포하고 CI/CD 구성하는 것까지를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랩을 전체를 한번 다 따라해 보면 애저 스프링 앱스를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까지 빌드해서 네. 배포하고 컨피그레이션 바꿔보고 모니터링 붙이고 AD랑 연결하고 DB 붙여보고 그다음에 데브옵스나 또는 깃허브랑 연결해서 하는 것까지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풀세트로 하게 되면 다 맛볼 수 있게 되는데 시간상 이건 다 해보진 않고 3, 4, 5만 오늘 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기존에 자바랑 스프링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잘 운영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네. 애저에서 한번 이제 네, 이거를 그렇죠. 해볼까라는 전체 과정을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장표에 있는 요 엑서사이즈 요 과정을 통해서 다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애저 스프링 앱스를 쓰게 되면 굉장히 수명 주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 개발하던 대로 개발하면 된다는 거고요. 네. 그 애저 데브옵스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굉장히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젠킨스로 내가 빌드를 했다라고 하면 네. 바로 애저 데브옵스에 붙여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파이프라인들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수명 주기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애저 모니터를 사용해서 인사이트를 확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집계 로그, 애그리게이션 로그, 그다음 시스템 JVM 매트릭들을 애저 포털에 세팅만 하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분산형 추적 관리가 가능하고 실시간 로그 스트리밍이 가능하고 그다음 매트릭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임계값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애저 모니터에 있는 건데 애저 스프링 앱스는 바로 붙여서 테스트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오프레미스에서도 자바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분들은 뭐 어찌됐든 별도의 모니터링 도구는 다 쓰고 계실 거잖아요. 네,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도 클라우드를 다 이제 지원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가 되는 건가요? 그거 기존에 사용하는 모니터링 도구를 그렇죠. 클라우드 네. 요 애저에서도 쓰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거 걷어내고 네. 애저에서 제공해 주는 것만 쓰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워낙 개발자들이 익숙한 것들을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제일 많거든요. 네네. 왜냐면 개발자들이 가장 되게 그 툴을 잘 안 바꾸려고 하시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ELK를 통해서 내가 좀 뭐 로그를 계속 보고 있었거나 트레이스 보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제공 안 해줄 필요는 없는데 지금 예를 들면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또 그만큼 지원해 주냐라고 보면 또 그렇진 않으니까.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만큼의 또 ELK를 만들어서 구성하려고 그러면 거기 구성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 들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것도 별도로 요 클라우드 기반에서 또 그쵸.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설치해서 만들든 아니면 뭐 서비스를 쓰든 어쨌든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점점 이 CSP의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그런 오픈소스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수용하고 네. 또 능가할 만큼 서비스를 내고 있어서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 2, 3년 차이를 두고 계속 서비스가 CSP로 통합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쓰고 싶은 툴을 써도 네. 2, 3년 있으면 결국은 네이티브 서비스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럼 뭐 그렇게. 이참에 애저 모니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고객사들 중에서 이런 선택을 하시거든요. 모니터링을 내가 하고 싶은데 네. 예를 들면 뭐 서드파티 유명한 툴들도 있고 오픈소스도 있고 하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뭐 ELK를 쓰고 싶어 아니면 뭐 데이터독 같은 걸 쓰고 싶어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싶다고 하면 결국은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뭘 선택할 거냐인데 이제 돈에 대한 문제,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 사용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한 2, 3년 지나거나 또는 이렇게 조금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죠, CSP들은. 그 기능들이 어디서 갖고 왔냐 그러면 그런 별도의 툴들에서 가져오는. 예, 다 갖고 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저작권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 갖고 와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이제 추가되고 있다, 기능들이. 그래서 이제 스프링 개발자는 30개 이상 스타터를 활용해서 몇 줄 환경 설정, 코드 변경으로 애저 서비스 연결 가능하도록 통합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에저 스프링과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스프링 사이트에 가면 에저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에저하고 지금 스프링은 굉장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서에 이제 뭐 나가겠지만 spring.io에 스프링 클라우드 에저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네. 요런 이제 스타터 킷들을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말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건 이제 에저에서 제공해주는 공식적인 서비스고, 네. 또 에저 스프링 앱스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이제 VMware 탄주를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나 이거 계속 클라우드에 쓰고 싶어라고 하는 에저에서도. 고객들인 네. 이제 VMware 탄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에저 스프링 앱스의 엔터프라이즈 계층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 굉장히 많이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쓰고 있고, 또는 스프링 플러스 탄주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에저 스프링 앱스가 네.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봤으면 이제 뒤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옮겨야 될 텐데요. 네. 아까 이제 그러면 저희가 잠깐 떠올려 보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를 뭐가 제일 많이 쓰냐라고 했을 때 상용은 그렇죠. 상용은 오라클이고 마이스큐엘하고 포스트그레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지원해 주되는 거죠. 에저 데이터베이스 포 포스트그레, SQL, 그다음에 마이스큐엘, 마리아DB, 이거 전부 다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포스트그레 관련해서는 하이퍼스케일로 네.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 노이스큐엘 관련해서는 레디스, 완전 관련 레디스를 해주고 있고, 코스모스 DB라고 해서 몽고DB나 카산드라나 그런 노에스큐엘의 유명한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인 에저 코스모스 DB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MSA는 서비스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 있을 텐데, 뭐 로직앱, 이벤트 그리고 서비스 API 매니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고요. 보안 및 신뢰성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설명 많이 드렸다고, 글로벌하게 리전 제일 많고 보안 전문가 엄청 많이 있고, 91개의 규정 준수 이런 것들 해주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 할 때는 저 규정 준수 항목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공공이든 뭐 금융이든 대부분의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저게 없어서 서비스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글로벌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금융권이나 또는 제조업에 가면 우리나라 법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 CSP 중에서 저걸 제일 많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예, 제일 많이 준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빌트인 보안 기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저 AD를 통한 아이디하고 액세스 제어, 키볼트를 통한 보안,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그다음에 위협 방지, 보안과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세션에 저희가 이제 그 화이트보드 디자인 세션에서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층 보안 여러 가지 것을 다 해주고 있는, 개발자, 운영자가 개발할 때부터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실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DB에 접속하고 또는 사용자가 들어오는 또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각 요소마다 그 보안 솔루션들이 온프레미스에서도 다 개별적으로 다 되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클라우드로 오면 이렇게 하나의 CSP가 다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전문 벤더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고객사는 예전에 예를 들면 방화벽 솔루션 못 쓰고, 그다음에 뭐 IPS, IDS 못 쓰고, 못 쓰고, 그다음에 뭐 서버 보안 못 쓰고 했는데, 물론 다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CSP에서 다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고객사에서도 야, 이 솔루션 저 솔루션 다 쓰기 싫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지고 해줘, 이렇게 하면 쫙 갈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90%에서 95% 정도는 다 따라 또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클라우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80%, 90%를 봤다면 지금은 한 95% 정도 좀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모니터, 이제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모니터들도 처음에는 엔터프라이즈에 쓰기에는 좀 부족한 모니터링 기능이 있었지만 점점 더 기능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서드 파티 툴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터독이든 뭐 스플렁크든 뭐 네, 그런 그쵸, 그쵸. 옵저버빌리티 그런 것들을 네, 제공하는 것 대비 크게 뭐 이제 그쵸, 떨어지지 그쵸. 않는다. 그러니까 뭐 훨씬 더 전문화됐으면 좋겠지만 네. 굳이 쓰지 않아도 네. 이제 되는 것들은 그걸로 가고 결국 그러면 비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이제 향유하려는 고객사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관련된 게 이제 카프라고 하죠.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어도션 프레임워크 카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사님하고 처음 봤을 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가면 네. 한글 페이지로 네. 이런 것들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WS를 배우시는 분들은 사실 구글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블로그도 많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도 많고, 네, 네, 엄청 네. 많은 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없구나,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런이 나와요. 아,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벤더 차원에서는 이런 교육 관련된 컨텐츠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놔서 제공한다는 예, 거잖아요. 정말 많이 만들어내죠.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은 되게 잘 돼 있지만 약간 좀 그래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WS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그런 문서들이 많이 나오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뭐 개인적인 거긴 하겠 주관적인 거긴 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내는 네. 런 문서부터 포함해가지고 네. 아키텍처 문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문서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벤더가 한 번 더 검증한 그런 좀 검증된 문서들이 더 많다라고 네, 봐도 그쵸. 되겠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그리고 한글 문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공부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화이트보드 디자인. 화이트보드 세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